알아두면 쓸데많은 삼국지 이야기. 50번째 이야기. 두 사람만 딸려 조조에게 보내면 돌아갈 것입니다. 주유는 노숙과 친분이 두터운 사이였습니다. 노숙은 주유를 기다리고 있다가 주유가 손권을 만나기에 앞서 그동안의 사정을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노숙이 공명을 데리러 간 지 얼마 후에 장소, 고홍, 장갱, 보질 네 사람이 주유를 찾아왔습니다. 제갈량은 교묘하게 혀를 놀려 주공을 조조와 싸움 붙이려 하고 있는데 노숙공은 제갈량의 속셈도 모르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조조에게 항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저 역시 오래전부터 조조에게 항복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소 일행은 주유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물러났습니다. 잠시 후 정부, 환계, 한당 등의 장수들이 주유를 찾아왔습니다. 주공께서는 어리석은 신하들의 말에 현혹되어 조조에게 항복을 하려 하니 얼마나 분통이 터지는 일입니까? 도독께서는 주공께 군사를 일으켜 조조에게 대항하도록 권해주십시오. 다른 분들도 같은 결심이십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조조와 싸우겠습니다. 나도 조조에게 투항할 생각이 전혀 없으니 걱정 마시오. 내 주공께 잘 말씀드리리다. 주유가 태연히 말을 바꿔 조조와 싸우겠다고 말하자 장수들은 기뻐하며 물러갔습니다. 저는 무렵에는 싸울 것인지 항복할 것인지를 결정짓지 못한 제갈근 등 몇몇 무의신들이 주유를 찾아왔습니다. 주유는 앞서 찾아온 장수들과 같이 이 사람들의 속마음을 떠보려 했을 뿐 자신의 뜻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노숙이 공명과 함께 주유의 거처로 찾아왔습니다. 공명, 주유, 노숙 세 사람은 술상을 마주하고 앉았습니다. 주공께서는 조조군과 화친을 하느냐 싸우느냐를 놓고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계시는데 도독의 뜻은 어떻습니까? 조조는 천자의 이름으로 군사를 일으켰습니다. 게다가 군세는 우리와 비할 바가 못 되는데 그들과 대항할 수 있겠소? 내 뜻은 정해졌으니 내일 주공을 뵙고 조조에게 항복 문서를 보내라고 권하겠소이다. 도독께서는 어찌 동호를 하루아침에 조조에게 넘기려 하시오? 하하. 그대는 어찌하여 웃고만 있소? 도덕을 보고 웃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노공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저도 모르게 그만. 그게 무슨 말씀이요? 내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다니. 조조에게 항복하려 하는 도덕의 판단이 지극히 옳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대는 무슨 생각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군사를 운영하는데 조조와 견줄 사람은 아무도 없소이다. 지금껏 여포, 원소, 원술 등이 분수를 모르고 조조에게 대항했지만 어떻게 되었소? 조조에게 패해 저 세상 사람이 되었을 뿐이요. 그게 어쨌단 말이요? 도독께서 조조에게 항복하려는 것은 가솔들을 보호하고 부귀도 계속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 애석해야 할 것 없지 않습니까? 이건 전에 하던 말과 다르지 않소. 우리 주공이 조조에게 항복이라도 했으면 하는 것 같구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게 조조를 물리칠 좋은 계책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계책이 성공한다면 동호는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고 조조군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어떤 계책입니까? 그저 사신 한 사람과 다른 두 사람만 딸려 조조에게 보내면 조조는 군사를 물려 돌아갈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히 얘기해 보시오. 제가 융중의 초가에 머물고 있을 때 조조가 장하강변에 호화로운 누각을 지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는데 엉뚱한 말씀만 하는군요. 조조가 원래부터 여자를 좋아한다는 점과 이곳 강동이 연관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조는 일찍이 이 강동 땅에 교공이란 사람에게 천하절색인 두 딸 대교와 소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두 가지 커다란 바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세상을 평정하여 대업을 이루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강동 땅 교공의 두 딸인 대교와 소교를 얻어 동작대에서 만년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조조는 이 두 가지 소원이 이루어지기만 한다면 여한이 없을 거라고 했다 합니다. 이 자가
지금 나를 농락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교가 돌아가신 주공의 부인이고 소교가 내 부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소리인가? 그렇다면 조조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온 것이 강동 땅의 두 여인을 얻기 위해서란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동호는 1000만금이 들더라도 교공의 두 딸을 사서 조조에게 바쳐야 할 것입니다. 조조가 대교, 소교를 얻고자 하는 것은 소문일 뿐 정확한 증거가 없지 않소? 저는 근거 없는 말을 섣불리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증거를 대보시오. 조조의 셋째 아들 조식은 실을 잘 찢더니 천하의 문장가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조조가 조식에게 시를 한 수 짓게 하였는데 그 시가 동작대부입니다. 동작대부에 담긴 내용이 뭐냐면 조조의 집안이 천자의 집안이 된다는 것과 대교와 소교를 데려다가 즐기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그 시를 암송할 수 있겠소? 공명은 목소리를 가다듬어 동작대부를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를 외는 공명의 목소리는 맑고 깨끗했습니다. 장수의 오니 강물은 길게 흐르고 정원에는 과일이 풍성하구나. 좌우의 누대에 옥룡과 금봉이 있다네. 두 교시를 동남에서 자바와 아침 저녁으로 함께 즐길 것이다. 굽어보니 황도에 크고. 조조, 이 역정놈이 나를 이토록 욕보이다니. 사실 공명이 암송한 동작대부는 조식이 지은 원문을 조금 바꾼 것이었습니다. 이 시에서 말하는 대교와 소교란 동남쪽에 세운 두 다리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영화 적벽대전에서는 이 부분이 다시 새롭게 각색이 되게 됩니다. 영화에서는 주의 부인인 소교가 조조의 진영으로 스스로 찾아가게 됩니다. 때는 황계가 조조의 선단에 화공을 하려는 시점으로 소교는 조조를 붙잡아두어 황계의 화공을 막지 못하게 합니다. 일종의 미인계를 사용한 것이죠. 지난날 흉노가 중원을 침략했을 때 천자께서 눈물을 머금고 사랑하는 공주를 오랑캐 우두머리에게 보내 전쟁을 막은 적이 있소. 도독께서는 한낱 백성의 두 딸을 잃는 것을 그토록 아깝게 생각하십니까? 공명, 진정하시오. 교공의 두 딸 중 대교는 돌아가신 손백부의 부인이시고 소교는 바론의 아내요. 이 미련한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고 함부로 입을 놀려서 참으로 죄스럽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물론 공명은 교공의 두 딸이 손책과 주유의 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 모든 것은 주유의 화를 돋우기 위한 공명의 술책이었습니다. 주유는 음악의 귀재, 오나라의 명장이었던 주유는 명문 호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기공자 같은 외모와 더불어 뛰어난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습니다. 소패왕이라 불린 손책과는 동갑내기 친구로 늠름한 풍채의 손책과 기공자 주유가 자리를 함께하면 사람들은 눈부심에 감탄하였습니다. 둘은 16살에 만나 의형제를 맺고 나중에는 동서가 되었습니다. 미모로 이름을 날리던 대교 소교 자매가 각각 손책 주유와 혼인한 것이었습니다. 주유는 젊은 시절부터 주랑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해 있어도 연주가 조금이라도 틀리면 금방 알아채고는 악사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만큼 그는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었는데 그런 까닭에 당시 사람들에겐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똑바로 연주 못하면 주랑이 돌아본다. 그는 항상 음악을 멈추지 않게 하였는데 행차할 때에도 악단에게 연주하게 할 만큼 음악에 대한 사랑이 컸습니다. 그래서 오나라 병사들은 음악 소리만 들리면 주유가 온 줄로 알 정도였습니다. 여기서 유래된 말이 고곡으로 지금도 음악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곡 평론가나 가곡의 조예가 깊은 사람을 고곡주랑이라 하게 된 것도 여기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다음 날 주유는 문무백관이 모인 가운데 손권을 아련했습니다. 손권은 주유에게 조조로부터 온 서찰을 보여주었습니다. 누가 주공께 항복을 권하였어? 저희들은 조조가 천자를 등에 업고 형주까지 얻어 위세가 강대해졌기에 우리의 군사력으로는 당해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책장이나 넘기면서 세월을 보내던 선비들의 소견에 불과하오. 어찌 3대에 이른 기업을 하루아침에 남에게 넘길 수 있겠소? 타오기, 어법,
기업이란 선대로부터 이어오는 재산과 사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도독께서는 조조군을 물리칠 계책을 가지고 계시오. 조조군이 대군이라지만 큰 문제점이 4가지나 드러나 있으니 그 약점을 노린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약점이 무엇이오? 첫째, 조조는 북쪽을 완전히 평정하지 못해 마등과 한수가 등뒤를 노리고 있습니다. 둘째, 북쪽의 군사들은 우리 군사들과 달리 수전에 약하다는 것입니다. 셋째, 추운 겨울날 군사를 일으켜서 말에게 먹일 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사들이 먼 길을 온 데다 물과 기후가 달라 병에 걸린 군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옳은 말씀이오. 방금 도독이 한 말이 바로 나의 뜻이오. 나도 오래전부터 늙은 도적인 조조와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다고 생각했소. 신은 주공을 위해서라면 100만 번을 죽더라도 조조와 싸우겠으나 주공의 결심이 흔들릴까 두려울 뿐입니다. 손권은 칼로 탁자를 두 동강을 내면서 항복을 주장하는 사람은 탁자처럼 두 조각을 내어버리겠다고 선언합니다. 손권은 그 자리에서 아끼는 보검을 주유에게 건넨 후 그를 대도독으로 삼고 정보를 부도독으로 그리고 노숙을 찬군 교의로 삼았습니다. 거처로 돌아온 주유는 공명을 부른 뒤 부중에서 있었던 일을 들려주며 앞으로의 계획을 의논했습니다. 이제 주공께서 결심을 하셨으니 선생은 조조군을 물리칠 계책을 말씀해 주시오. 아직 계책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손 장군께서는 마음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셨습니다. 주공께서는 내게 칼을 주며 군사를 일으키라고 명하셨소. 하지만 손 장군은 조조의 군사가 워낙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도독께서 손 장군의 의심을 풀어드려야 이를 성사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손권의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 주유는 그 길로 부중에 들어가 손권을 찾았습니다. 조조의 군사가 워낙 많아 우리가 대적할 수 있을까 걱정되오. 조조의 경문에 씌어있는 100만이라는 숫자는 과장된 것이 분명합니다. 어쨌든 우리 동호보다 군사가 훨씬 많은 것은 사실이 아니오. 원소와 유표의 군사를 흡수했다지만 마음속으로까지 조조를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조조도 그들을 믿지 않아 중요한 싸움에는 선봉으로 쓰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대의 말을 들으니 이제야 안심이 되는구려. 이후로 다시는 주저하지 않겠소. 손권의 다짐을 받은 주유는 부중에서 나와 자신의 거처로 향했지만 무거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째서 공명은 주공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나보다 주공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것인가? 제갈 공명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후일 동호에 큰 화근이 될 것이다. 죽여 없애자. 조조도 치기 전에 공명을 죽인다면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공명이 유비를 돕고 있으니 훗날 우리 강동에 큰 걱정거리가 될 것이오. 차라리 친형인 제 갈근에게 공명을 달래도록 하여 동호를 섬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다음날 아침 북소리와 함께 갑옷을 입은 손권이 나타났습니다. 그의 양옆으로 군사들과 장수들이 쭉 늘어섰습니다. 의도독 주유는 한당 황기를 선봉으로 삼고 군사를 6대대로 편성한 뒤에 육지와 강으로 동시에 진군시키니 그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제갈근은 공명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공명은 형님이 찾아온 이유를 이미 알고 있어 제갈근에게 동호를 떠나 같이 유비를 모시자고 먼저 말합니다. 제갈근은 자신이 할 말을 먼저 하는 아우에게 말 한마디 못 꺼내고 돌아오게 됩니다. 제갈근은 주유의 처소로 가서 들은 대로 전했습니다. 제갈근의 이야기를 들은 주유는 공명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인물이라고 속으로 되뇌이게 됩니다. 다음날 주유는 공명을 불러 함께 출전하기를 청했고 공명도 주유의 청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세작들의 정보에 의하면 조조의 군량은 취철산에 쌓여 있다고 하니 선생께서는 관우, 장비 조자룡을 데리고 취철산으로 향하시오. 간을 새, 지을 작. 세작이란 간첩을 말합니다. 주유가 형을 통해 회유하려다 실패하니까 조조의 손을 빌려 나를 해치려 하는구나. 비웃음을 사지 않기 위해 치철산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대책을 세워야겠다. 주유의 거처에서 물러나온 노숙은 공명이 걱정되어 공명의 거처를 찾아갔습니다. 공명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나 공명은 주유의 속셈을 까맣게 모른 채 출진 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 같아 노숙의 마음은 더욱 안타까웠습니다.
이번에 취철산에 가셔서 공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오. 제 자랑 같습니다만 수많은 싸움 기술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어찌 싸움에 패할 수 있겠습니까? 주 도독처럼 한 가지 싸움에만 능한 사람이 아니니 걱정 마십시오. 그대는 어찌 주도독을 모욕하는 말씀을 하시오. 주 도독은 수전에는 강하지만 육지에서는 싸울 줄 모르니 하는 말입니다. 당대의 명장인 주도독에게 육지에서의 싸움은 할 줄 모른다고 하시오. 눈앞에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공명에게 겨우 군사 1천을 주고 조조의 양곡을 끊으라고 명령하니 그것이 주 도독이 못해서 싸움을 할 줄 모른다는 증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할 말을 잃은 노숙은 주유에게 달려와 공명의 말을 전했습니다. 당장 가서 공명의 출진을 중지시키시오. 내가 마군 1만을 취철산으로 이끌어 조조의 양곡을 모두 태워버리겠어. 노숙에게서 주유의 명을 들은 공명은 한동안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서로 싸울 때가 아니라 힘을 모을 때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조조는 군량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 그가 군량을 허술하게 방비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찌해야 하겠소? 도독이 가더라도 틀림없이 조조군에게 사로잡힐 것입니다. 차라리 수전으로 적의 사기를 먼저 꺾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노숙은 다시 주유의 처소로 갔습니다. 그리고 공명이 했던 말을 주유에게 알리자 주유는 자신이 공명의 놀림감이 되었다는 사실에 발을 구르며 크게 화를 내었습니다. 51번째 이야기. 20척이면 10만 개는 독히 될 것입니다로 이어집니다.